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제 청춘의 시인 이성복의 시집 남의 금산 골랐습니다. 첫 번째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를 간행한 게 1980년이었습니다. 70년대 말에 쓴 시들을 모은 시집이었죠. 대단한 시집이었습니다. 정든 육아께서라는 시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시집이 바로 남의 금산입니다. 1986년에 간행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집이 입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시집입니다. 자랑하는 중입니다. 오래된 시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그 여름의 끝. 그 여름의 끝이 세 번째군요. 그 다음이 호랑가시 나무의 추억. 입이 없는 것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시인들이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각별하게 좋아하는 시집이 몇 권씩은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성복의 시집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좋아하는 시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낭독을 하면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자하고 함께 봐야 제대로 전달이 되겠다 싶었어요. 오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남해 금산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비단금자 묘산자입니다. 이성계하고 각별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리암이라는 암자가 아주 유명하죠.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남의 금산은 뒤에 해설을 쓴 비평가 김현 선생도 얘기하듯이 한편의 서사적인 작품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의 서사적 구조를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비교적 뚜렷해 보입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누이동생까지도 누이동생이 치욕을 당하고요. 누이동생과 다른 사람들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아들은 화장지 행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치욕을 당한 이 누이의 누이를 두고서 그 치욕을 견뎌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의미를 전면에 두고 본다면은 이 시가 80년에서 85년 요 무렵까지 쓰여진 시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광주 민중항쟁을 시야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맨 앞에 보면은 1986년 6월에 시인이 쓴 글을 보면은 대체로 지난 6년 사이에 쓰여진 것들을 다시 묶었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80년부터 86년까지 썼다는 얘기죠. 그 점을 고려하면은 광주 민중항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자의 부끄러움, 그 치욕이 이 시를 관통하는 핵심 시어가 됩니다. 치욕과 대결하고 치욕을 만나고 치욕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과정들을 이 시 전체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시 한 편 한 편이 따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단히 서정적으로 아주 오롯한 의미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편만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시입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시.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헐한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류나무 사이로 잎잎이 춤춥니다. 이성복의 시에서 사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연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시 구절 보시죠.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새소리가 번쩍이며 흘러내린답니다. 이 감각들 보세요.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류나무 사이로 잎잎이 춤춥니다. 내 목소리가 미류나무 잎 하나하나에서 춤춘답니다. 이미지가 대단하죠? 네. 이성복 씨의 이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따라간다는 것, 그 비약을 하나씩 경험한다는 것, 그건 놀라운 기쁨이죠. 네. 시어 사이, 시행 사이, 그리고 시 전체 여백들까지 조금씩 채워넣다 보면은 이성복 씨가 어느 순간 가까이 와 있을 겁니다. 기억에는 평화가 오지 않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이 남해 금산의 전체를 조율하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의 카타콤, 기억의 지하묘지죠. 이 지하묘지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대단히 선명합니다. 기억의 막국수, 기억이 원형 경기장에는 혀 떨어진 잎과 꼭지 떨어진 젖과,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말이죠.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몇 번씩 읽으면서 저 기억의 카타콤, 기억의 지하묘지에 갇힌 그 악몽이 무엇인지, 고통스러운 기억이 무엇인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형상화해 놓은 작품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기억에는 평화가 오지 않고, 기억에는 평화가 오지 않고, 기억의 카타콤에는 공기가 더럽고 아픈, 기억의 아픈, 국수 빼는 기계처럼 튼튼한 기억의 막국수, 기억의 원형 경기장에는 혀 떨어진 잎과 꼭지 떨어진 젖과, 찢긴 기억의 천막에는 흰 피가 눈내림, 내리다 그침, 기억의 따스한 카타콤으로 갈까요? 갑시다. 가자니까. 기억의 눅눅한 카타콤으로. 이 통사적으로, 문장 전체 구성으로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렇죠? 더럽고 아픈, 기억의 아픈, 국수 빼는 기계처럼 튼튼한 기억의 막국수. 혼란스럽습니다. 평화스럽지 않은 모습을 이 문장을 뒤틀므로써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원형 경기장에는 혀 떨어진 잎이 있고요. 그리고 꼭지 떨어진 젖이 있습니다. 그리고 찢긴 기억의 천막에는 흰 피가 눈처럼 내리다가, 그 내리다가 그칩니다. 이 기억의 카타콤이 어디일까요? 혹시 광주의 기억은 아닐까요? 그 어목했던 시절에 광주의 기억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치욕의 끝, 짤막한 시인데 대단히 강렬합니다. 이렇습니다. 치욕의 끝, 치욕이여, 모락모락 김나는 한 그릇 쌀밥이여, 꿈꾸는 일이 목 조르는 일 같아
우리 떠난 후에 더욱 빛날 철길이요. 3행까지만 주목해서 볼수 좋을 것 같습니다. 치욕이요, 모락모락 김나는 한 그릇 쌀밥이요. 한 그릇 쌀밥에서 모락모락 피오르는 김처럼 치욕이 끊이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치욕을 대가로 한 그릇 쌀밥을 얻어먹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꾸는 일이 목 조른 일 같다고 얘기하네요. 꿈을 꾸는 게 힘겨웠다는 얘기죠. 우리 떠난 후에야 철길은 빛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철길의 이미지는 대단히 모호해 보입니다. 치욕스러운 우리가 떠나야 이 철길은 제대로 이어진다는 표현 같기도 하고요. 이건 역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 해석에는 정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억들, 또 추억들, 또 감수성들, 다양한 것들 동원해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강입니다. 강을 보면서 시인은 여러 가지 상념에 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마분지 조각, 판자 조각이 떠내려가는 모양이죠. 그 마분지 조각을 보면서 미지의 중심에 아픈 배를 비빈다는 이미지를 끌어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강. 저렇게 버리고도 남는 것이 삶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저렇게 흐르고도 지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언제 절망할 것인가? 해도 달도 숨은 흐린 날, 인기척 없는 강가에 서면 물결 위에 실려가는 조그만 마분지 조각이 미지의 중심에 아픈 배를 비빈다. 물결 위에 실려가는 조그만 마분지 조각이 미지의 중심, 강물 위니까 중심이 따로 없겠죠. 미지의 중심에 아픈 배를 비빈다고 했네요. 그 모습이 어쩌면 시인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포개질 법도 한데 저렇게 버리고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저렇게 흐르고도 지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언제 절망할 것인가? 강을 보고 떠오르는 상념들입니다. 많이 버리고도 남는 것이 삶이라면, 흐르고도 지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죽고 언제 절망할 것인가? 강이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주는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해 금산에는 어머니에 관한 시편들이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실제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도 있지만 또 비가 오면처럼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이 대지신, 이 대지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대지신을 떠올리게 하는 어머니, 그 시처럼 보입니다. 또 비가 오면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아마 시인은 이 창을 닫고 빗소리를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비에도 비에 젖을 대지를 떠올리는 거겠죠. 그 대지의 모습을 쭉 연상하면서 이 어머니까지 연상이, 그 이미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또 비가 오면 사랑하는 어머니 비에 젖으신다. 사랑하는 어머니 물에 잠기신다. 살 속으로 물이 들어가 몸이 불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 미동도 않으신다. 빗물이 눈 속 깊은 곳을 적시고 귀 속으로 들어가 무수한 물방울을 만들어도 사랑하는 어머니 미동도 않으신다. 발밑 잡초가 키를 덮고 아카시아 뿌리가 입속에 뻗어도 어머니, 뜨거운 어머니 입김 내게로 불어온다. 창을 닫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빗소리. 사랑하는 어머니 비에 젖으신다. 사랑하는 어머니 물에 잠기신다.
살속으로 물이 들어가 몸이 불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빗물이 눈 속 깊은 곳을 적시고 귀 속으로 들어가 무수한 물방울을 만들어도 사랑하는 어머니 미동도 않으신답니다. 네, 대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겠죠. 비가 오면 생각납니다. 땅과 어머니와. 참 좋죠? 네. 금빛 거미 앞에서입니다. 이 시는 비교적 의미나 이 주제가 쉽게 와닿습니다. 금빛 거미는 자본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읽힙니다. 오늘은 노는 날이에요, 어머니. 오랫동안 저는 잠자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먹지 못했어요. 울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금빛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갇힌 지 오래됐어요. 무서워요. 어머니, 금빛 거미가 저희를 향해 다가와요. 어머니, 무서워요. 금빛 거미가 저희를 먹고 흰 실을 뽑을 거예요. 네, 하인리 하이네 시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슐레지엔 직공의 노래인가요? 김남주가 번역했던 작품이죠. 네, 캐테콜비츠의 판호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만 그럴까요? 이송복의 그 서정시 중에서는 상당히 강렬하게 와닿는 작품입니다.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또 막을 수 있습니까? 또 고삐로 멜 수 있으십니까? 어렵죠. 마음을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외로운 것, 떨며 멈칫 물러서는 산빛에도 닿지 못하는 것, 행여 안개라도 끼이면 길 떠나는 그를 아무도 막을 수 없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외로운 것, 오래전에 올린 종처럼 돌아와 낡은 조각을 부수는 것, 아무도 그를 타이를 수 없지. 아무도 그에겐 고삐를 맬 수 없지. 마음. 이 마음이라는 우리말 있잖아요. 이 고유어. 뭐라고 번역해야 할 것 같습니까? 보통 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트라고 번역해버리면 너무 이 맛이 없어요. 이 마음이 거느린 그 의미들이 너무나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신이기도 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들은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알듯 모를 듯 합니다.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외로운 것. 이 부분은 알겠는데 오래전에 올린 종처럼 돌아와 낡은 조각을 부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멀리 떠났다가 종소리가 돌아와서 낡은 조각을 부수듯이 외로운 마음이 나를 또 산산이 흐트러 놓는다는 얘기일까요? 네. 여러분, 이해에 맡기겠습니다.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입니다. 먼저 읽어보죠.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의 힘없는 햇빛 한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처지는 것을,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핥아주는 가녀린 풀잎.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토록 피해 다녔던 치욕이 뻑뻑한 사랑이었음을. 소리 없이 돌아온 부끄러운 이들의 손을 잡고 맞대인 이마에서 이는 따스한 불. 오래 고통받는 이여, 내 가슴에 얼마간을 나는 덮일 수 있으리라.
그토록 피해 다녔던 치욕이 사랑이었다고 얘기하네요. 뻑뻑한 사랑이었답니다. 야만의 세월에서 나만 부끄럽게 살아남았다는 그 치욕, 그 치욕이 결국은 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대결하고 났을 때 이제 부끄러운 또 다른 이들의 손을 잡고 맞댄 이마에서 이마를 맞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부끄러움과 싸운다는 것, 치욕과 싸운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이 치욕의 변형, 또는 뭐 부끄러움의 미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염치 없는 세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이 세상을 점점 더 야만적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참 좋은 시입니다. 부끄러움의 시야께서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 시집의 마지막에 표제작인 남의 금산이 실려 있습니다. 짧은 시니까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의 금산,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돌 속에 묻혀있던 그 여자가 이제 해와 달에 이끌려서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돌 속에서 떠났습니다. 풀려난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배웅하면서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혼자 남아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네, 지금쯤 남의 금산은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세월이 조용해지면은 이성복 시인의 시집 남의 금산 들고 이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남의 금산 한번 찾으시죠. 이 산에 금산산장이라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곳이 있답니다. 넉넉한 할머니가요. 네, 금산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